자, 이제 투자로는 다음 주에도 요거보다는 이제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제가 좀 했는데, 길게 했는데, 이제부터 짧게 할 테니까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냥 나중에 합시다라고 밀어놓으면 아침마다 30분 계속 이렇게 막 손부채, 막 모가지 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같이 동참해줘야지. 나만 나중에 하자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주셔야. 제가 지금 투자론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 강의 노트 83페이지를 딱 펴보세요. 이제 금융론이에요. 오늘 금융론 다 끝내야 돼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 투자론이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암기하고, 그렇죠, 암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은 6개 주제가 되어 있어요. 6개. 자, 연원 빼고는 32원의 유동화 제도 빼고는 거의 매년 하나 이렇게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지금 부동산 금융에 이해해서 29번 논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에는 뭐라고 적어졌냐? 그러면 금융이 뭔가요? 이렇게 시작해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금융이 뭔지는. 그런데 기본서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야. 이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자금을 융통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요새 누가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 어디 정말 6.25 때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옛날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금융이라고 나오면 우리 시험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무난하냐?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대출. 금융하면 우리는 대출 이렇게 떠올려야죠. 대출. 자, 그리고 이 금융에서 항상 질문이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을 뭐라고 번역하면 그냥 무난하다 그랬어요? 대출. 그러니까 저당 금융이 아니라 저당 대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 대출을 저당 금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탁증서 금융도 뭐라고 번역해요? 대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저당 대출과 신탁 대출. 요거 이렇게 빼버리고 신탁 대출. 자, 이 저당과 신탁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담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물을 확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저당 대출이죠.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당 대출이에요. 근데 신탁 대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담보물을 신탁이라는 방법으로 은행이 확보하면 신탁 대출이고, 담보물을 저당권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저당 대출이고,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는 아무튼 둘 다 뭘 뜻한다? 대출, 저당 대출, 신탁 대출.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출자도 있고 차입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 대출자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은행 같잖아요. 대출을 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써놓으면 절대 질문이 없는데, 이제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대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이론적으로 생각해. 대출을 받은 자이냐, 대출을 해준 자이냐, 아니면 둘 다 가능하냐, 이렇게 돼요. 뭐가 맞아요?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자예요? 대출을 해준 자예요?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대출자는 차입자의 반대말로 써요. 차입자. 차입자. 그러니까 이 대출자를 자꾸 차입자에 헷갈리시는 분은 우리가 차입자 입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자를 대출을 받은 자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X에 항상 대출자는 차입자의 반대말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두 가지 질문 많은 거예요. 저당 금융이 뭔가 그냥 대출이에요. 금융이 나오면 대출로 번역하세요. 그 다음에 차입자, 대출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논점 들어가 보자고요. 금융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금융에. 자 금융은 다양하게 설명돼요. 뭐 부채금융, 지분금융도 있고 개발, 소비, 그 다음에 대출시장, 공급시장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두 가지는 시험에 나와도 딱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 기출을 봐요. 오른쪽 기출을 보면 3번과 4번 있죠. 자 요게 지금 읽어볼게요. 제가 3번 85페이지 첫 번째 박스 3번. 자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럼 이게 주택 소비죠. 주택을 구입합니다. 이게 주택 소비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그럼 이게 주택 소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죠. 오른쪽 기출.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이 개발이니까 이게 개발 금융인 거야. 뭐 한 번 읽으면 그냥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인터넷에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택 소비금융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항상 뭐가 언급됩니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하면 우리가 아는 내용은 요 놈이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뭘 받는다? 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주택 구입과 관련된 소비금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무에서는 요 놈을 쓰지 누가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쓰진 않죠. 요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주택담보대출. 자, 그 다음에 5번을 봐요. 5번. 동그라미 5번. 은행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해 준다고 돼요. 대출. 이게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이게 의외로 이게 헷갈려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자, 은행을 딱 가운데 놓고 은행을 기본적으로 은행은 돈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 그러면 요 시장이 뭐겠어요? 요 시장이. 이게 바로 대출 시장이란 말이에요. 대출 시장. 근데 은행이 이렇게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은 조폐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돼요. 요게 주택자금의 공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딱 중심으로 일단 은행에게 뭔가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공급 시장. 그리고 공급받은 돈으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출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공급 시장. 공급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게 대출 시장.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딱 한 번만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이 부채와 지분금융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강의 노트에는 뭘 제가 정리해놨어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놈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 가장 흔한 방식이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돈을 빌리면 항상 어떤 의무가 있어요? 갚아야 돼요. 갚아. 요걸 유식한 용어로 상환 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상환 의무를 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빚이라고 한다고. 빚. 상환의 의무가 빚이야. 빚. 너 빚졌다는 건 돈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빚을 뭐라고 불러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 부채 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고 돈을 빌려오면 반드시 빚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발생되는 금융입니다. 부채 금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은 이 부채 금융의 사례를 묻는데 요걸 암기하면 안 돼. 요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암기해야 됩니까? 요 지분금융을 암기해야 돼. 자, 지분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돈을 뭐 받아갖고 온다고 돼 있어요? 투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 항상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 야, 이번 기회에 나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네가 나한테 좀 투자를 좀 해봐.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자, 돈을 투자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이라는 말은 왜냐? 친구한테 내 사업에 너가 투자 좀 해라. 그러면 나의 사업권 일부를 넘기는 거예요. 그 돈만큼. 그러니까 지분, 내 것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의 사례는 주식이에요. 암기는 어떻게 하냐? 지분하면 찌읒자가 보이잖아요. 찌읒자. 그럼 무조건 찌읒자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찌읒자. 이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식. 자, 그리고 주식을 뭔가 발행해서 돈을 모집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암기를 바로 하셔. 자, 뭔지 모르지만 신디케이션이 있어. 신 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신발밖에 없어. 그리고 벤처가 있어. 벤처 하면 내가 아는 건 벤처 회사고. 그러니까 이 암기 그거예요. 자, 지분금융은 주식이 대표적인 어떤 지분금융인데 주식.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니? 그러면 뭐 만드는 회사? 신발 만드는 벤처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러면 암기 끝이에요. 신발 벤처 회사. 그럼 이제 이게 뭡니까? 신디케이션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합이에요. 조합. 그리고 내가 아는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끌어오죠. 근데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빌려오는 거예요. 투자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조합원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 갖고 오니까.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A와 B라는 회사가 뭐해서 조인해서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이 A와 B라는 회사가 조인해서 벤처 사업은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 A와 B가 서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분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예산 아직 대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 이게? 투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나오면 첫 번째 찌읒 주식. 그리고 어떤 회사 주식이다? 신발 벤처 회사의 주식이야. 이러면 지분금융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부채금융 봐요. 얘는 암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형태인데, 자, 대표적인 건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 우리가 민법에서 채권은 차용증서 일종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돈을 빌려온다. 이런 뜻이니까. 자, 암기는 부채야, 부채. 그러니까 뭐겠어? 채권이에요. 요거 하나는 그냥 바로 딱 떠오르는데 나머지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당 금융. 금융 나면 항상 뭘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출의 대부분 두 가지가 저당 대출, 신탁 대출이란 말이에요. 저당 금융, 신탁 증서금융. 이 대출이니까 돈을 빌려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유동화 증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동화 증권은 채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암기해야 된다. 지분금융을 암기해야 된다. 지분. 두 가지니까 지분금융을. 자, 그럼 보셔.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고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아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왔습니다. 그럼 빌려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 그죠? 투자받아 갖고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채 나오면 채권이고 지분 나오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쪽을 어떤 걸 암기해야 돼요? 요걸 암기하죠. 요걸. 주식인데 어떤 회사 주식이라는 거예요? 신발 벤처 회사의 주식입니다. 신발 벤처 회사. 근데 여기는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자 빌려오는 거에 대표적인 게 대출인데 대출에 두 가지가 뭐가 있다고 우리 시험에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떠올라야 돼. 예?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 근데 유동화 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암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암기해야 돼요. 신발 벤처 회사. 예. 자, 그 다음에 매잔이라는 게 있죠. 밑에 84페이지 왼쪽에 매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주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해놓고 횡으로 하는데 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적 성격. 이 중간을 매잔이라고 하여매요. 중간을. 자,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온 게 요놈이에요.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자, 뭔지 모르지만 신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주식. 예? 사채라고 있으니까 채권. 주식과 채권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또는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예.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럼 뭐 해왔다는 거야? 빌려왔다는 거예요? 투자받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은 차용증서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언젠가는 상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상식은 돈을 빌려왔으니까 뭘로 상환하는 거예요? 돈으로 상환하는 게 우리 상식이겠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근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야, 너 돈 받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신주 주식으로 받을래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사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선택해야 돼요? 신주를 선택해야 돼요? 회사를 봐야죠. 이 기업이 신생기업이에요. 신생기업. 그리고 장래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돈으로 받으면 뭐예요? 그냥 기업에게 얘가 장래가 있으면 돈을 받을 돈 대신에 야, 너희 회사 주식으로 받자. 그럼 이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채는 뭐예요? 개인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사채라고 하고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채라고 하는 거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됐다. 자, 그럼 다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자, 암기. 부채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채권.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암기한다? 지분금융. 그래서 어느 회사의 주식입니까? 신발 벤처 회사의 주식입니다. 이렇게 암기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금융 위험. 84페이지 밑에 금융 위험. 자, 금융의 위험이라고 하면 금융을 우리가 항상 뭐라고 번역하니까요? 대출이니까 대출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 금융론을 기본서를 읽는 분들, 기본서를 읽는 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질문을 주면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차입자 입장이니까 금융론을 읽을 때 항상 누구 입장으로 생각해? 차입자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랑 거꾸로 돼 있다 이런 거예요. 항상 금융론은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됐나요? 은행의 입장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언급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금융론은 전부 다 은행의 입장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연구한 게 금융론이에요. 차입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대출을 하는 은행이 어떤 위험을 부담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이체조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암기했는데 안 나와 요새. 최근 7년간 안 나와. 어떤 것만 나옵니까? 초기 상한 위험이 아니라 초기 상한이 뭡니까? 시험에 3번 나왔어 최근에. 그리고 요놈은 기본이니까 요 2개 정도만 딱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이체조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나오냐? 그럼 이게 뭔 소린지 한번 보죠. 자, 이자율 위험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뭔지 모르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를 고정시킨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지문을 딱 말하면 꼭 질문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말이야. 은행에게 좋은 거 아니야.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냐 이렇게 돼 있니? 라고 해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수식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수식어가 이놈이 중요하다. 이놈. 모든 은행이 불리한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요 사례로 한번 봐요. 자,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요. 대출금리라는 건 원래 어떻게 이론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항상 대출금리는 어딜 따라갑니까? 그러면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맞춰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은행이 대출금리를 10%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예요. 그래서 대출금리도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시장금리가 뭐니? 그러면 대출 시장이에요. 돈을 빌리고 빌려오는 시장의 금리, 평균적인 금리를 말해요. 시장의 금리가. 대출 시장에서 보통 요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라는 게 시장금리예요.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뭐니? 이거 은행이 결정한 거야. 은행이. 자, 대출 시장에서, 대출 시장은 시장이 크죠? 거기에 A은행은 어떤 존재예요? 개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을 시장에 내다 팔라 그래. 그럼 궁금하잖아요. 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그럼 뭘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만든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애가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느냐? 그걸 통해서 결정해야죠. 이게 시장에서 2,000원 팔리면 나도 2,000원에 팔고 시장에서 3,000원 팔리면 나도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대출을 하고 할 때 10% 정도 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A은행 자기도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금리는 시장금리에 맞춰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시장금리가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나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는 은행이 최초에 시장금리에 맞춰서 10%로 딱 대출금리를 결정해 놨어요. 근데 최초에 은행이 어떤 상품을 팔았냐 그러면 이 대출금리를 고정시키는 고정금리 상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고정금리, 이게 변하지 않는 금리, 고정금리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시장금리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대출금리를 10%로 결정하고 딱 고정시켰는데 갑자기 시장금리가 20%대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뭐라 하냐 이런 말이에요. 아차차 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지금 빌려주면 시장금리가 20%니까 대출금리도 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대출을 해주고 10%로 고정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니까. 여기 아차차예요. 아차차.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됩니까? 그러면 시장금리는 올라가는데 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의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상품을 개발합니까? 야, 고정금리 상품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변동금리라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게 왜 등장했습니까? 이게 여기에 논점이에요.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게. 자, 언제가 문제예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만큼 대출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금리를 고정시키면 은행이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란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 지금은 이런 이론적인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뭐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은행이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요 놈이 중요해요. 뒤쪽.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또는 은행이 불리해졌다. 은행이 위험에 빠졌다. 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 은행이게 안 좋은 거죠, 은행이게. 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은행이 불리하다. 은행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은행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동금리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잘 보셔.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변화시킬 때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대출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은행이 변동금리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를 올리려고 개발했겠어요? 우리 좋게 낮추려고 개발했겠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표현은 변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은행이 자신의 금리를 뭐 시키고자 올리고자 만든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행이 우리 좋으라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 봤어요? 마지못해서 낮추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출제자가 뭘 요새 잘 물어봅니까? 그러면 은행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은행이 위험해, 은행이 불리해졌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행은 고정금리를 팔아야 되나요? 변동금리를 팔아야 되나? 이래. 그냥 변동금리라고 해야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를 판매해야 됩니다. 이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 더 봐요. 똑같은 거. 자, 여기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용어예요. 인플레이션은 무엇입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대주세요. 그러면 이번 제가 강의에서는 제가 삼겹살을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항상 돈의 가치는 물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장바구니에요, 장바구니. 자, 제 기억에 제가 30대 초반 때 삼겹살을 한 근 사러 이렇게 고깃집에 가면 한 근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에. 제 기억은 진짜 4,000원에서 6,000원 요 사이였어요. 한 근이. 예? 한 근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들고 바구니에다가 삼겹살을 담으면 한 근 반은 담겼다 그렇게. 근데 지금 마트에 가서 10,000원어치 삼겹살 주소 그러면 한 근은 택도 없고 딱 2줄 줄 걸요, 이렇게. 이렇게 이 2줄 이렇게 줄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확 줄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똑같은 10,000원을 가져가더라도 물건을 살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10,000원 참 쓸모없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리할 것 같은데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좋아할 것이냐 싫어할 것이냐 이런. 그냥 찍어봐요. 좋아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은행도 뭐 물건 사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행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아요? 은행은 돈을 사고 파는 데 회사인데 돈이라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자, 내가 신발 가게를 통해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의 가치가 확 떨어졌다 그러면 신발 파는 사람이 좋아할 리는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도 수익성이 악화돼요. 은행은 돈으로 먹고 사는데 자신이 번 이자, 이런 이자 수익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 문구가 중요하다 이런 거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눈에 보니까 정답을 빨리 못 찾는 거란 말이에요. 뒤쪽을 봤더니 은행이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불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뭘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불리하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뭘 판매한다? 변동금리를 판매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조기상환. 자, 이번에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하면, 자, 이번에 이런 거 안 나와. 요새는. 요것만 나와요. 차입자의 조기상환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거예요,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은행이 최초에 시장금리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10%로 딱 결정하고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금리가 쭉 이렇게 5%대로 하락해. 5%대로. 그러면 은행은 뭐 불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은행은 불리할 게 없어요. 10% 여전히 고정된 수익을 얻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아차차예요? 차입자가 아차차한단 말이에요. 차입자가. 지금 대출을 받으면 5%대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데 아차차 작년에 10%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불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입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 시장금리가 5%대니까 지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얼추 5%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대의 싼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비싼 대출을 뭐 하려고 한다? 조기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기상환이에요. 이게 조기상환은 항상 언제 나타납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싼 대출을 받아서 비싼 대출을 조기에 상환한다. 이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싼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조기에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나 하셔야 돼. 자, 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기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영광 굴비도 있고 뭔가 이게 굳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조기는 굳기. 우리가 현충일 날 굳기를 다합니다. 근데 조기로 다합니다. 그러면 낮게 단다는 거예요? 높게 단다는 거예요? 낮게 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기 상환 나오면 낮아져야 돼. 낮게 달어.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암기를 딱 해줘야 돼. 암기를.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 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요. 최근에 금융위험이라는 게, 이 위험이라는 게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는 연구해야 되냐? 자,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뭔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대책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책으로. 은행이 불리하다. 은행이 위험에 처했다. 무조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 노트 기출을 보자고. 오른쪽. 강의 노트 기출 오른쪽 보면 맨 마지막 박스. 오른쪽에 맨 마지막 박스. 주택금융의 위험과 그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대출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자율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기간이 있고 위험이 보여. 그러면 은행은 뭐 판매해야 된다고? 그렇죠. 요것만 봐주라 이런 거예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봐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은행 나왔고 위험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무슨 상품?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요새. 자, 하나만 더. 3번. 대출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쭉 읽으려고 봤더니 뒤쪽에 조기 상환이 보인다. 조기 상환이 보인다. 그러면 항상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뭐해지면? 낮아지면. 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지면. 예. 자, 그럼 정리하고 쉬자고요. 일단 좋은 말 할 때 이거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한다. 대표적인 게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주식이고요. 어떤 회사? 신발, 벤처, 회사, 주식이에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금융의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 시험에 안 나와. 항상 은행이 은행이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조기 상환 나오면 언제 나타난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요 정도.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30분 넘어가자고요.